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 강의도 어, 잘 들으셨죠? 꾸준히 통찰에 관해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우리가 지금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찰의 기술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비판적 사고의 신뢰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투자, 경제금융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비판적 사고의 신뢰의 하나를 투자 통찰에서 잡았습니다. 어, 지난번 강의를 뭐 빠르게 좀 리뷰,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찰력 그러면 이제 분별, 꿰뚫어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뭔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신문을 읽을 때, 혹은 뉴스를 볼 때 상반된 전망이 나올 수 있죠. 뭐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미국 경제의 소비 지표라든지 PMI 지표라든지 뭐 그다음에 주택 지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좋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지표들이 좀 뭐 안 좋게 나온 지표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상반된 이제 지표도 나오면 사실 전망들도 막 엇갈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 이게 너무 혼돈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습관처럼 생각하셔야 돼. 그럼 비판적 사고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는 제가 평론적 사고 혹은 조사적 사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우리 이제 뭐 금융통찰을 보면 이제 조사적 사고인 거죠. 그래서 그냥 딱 상반된 전망이 나오면 어, 고민하지 마시고 조사를 좀 해보자.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에서 이제 뭐를 따져봐야 되는지, 비판적 사고는 어떤 것을 조사해 봐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비판적 사고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비판적 사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일관성이 있느냐, 이슈와 결론이 일관성이 있느냐, 혹은 단어와 구가 애매한지 조사해 봐라. 그 다음에 증거들 있잖아요. 이 증거들 속에서 증거들에서도 가치 과정이냐 기술 과정이냐 이런 게 좀 잘 맞고, 그러니까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논점을 제기하고 있는지 전개하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의 수준이 좀 높으냐 낮으냐, 뭐 예를 보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어, 빠진 증거가 있냐, 누락한 증거가 있느냐, 일부러 혹은 반대되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증거가 살펴볼 증거들을 다 살펴봤다라는 게 이제 증거들의 어떤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겠어요. 그 다음에 또 팩트를 가지고 다 하지만 이것을 전개할 때 추론상의 오류가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결론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 사고는 내가 글을 읽었을 때 혹은 시장이 혼동스러울 때 여러 가지의 어떤 글들이 나올 때 내가 무엇을 조사해 봐야 되느냐, 무엇을 따져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 포인트를 알려주는 것,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지금 뭐 노랜딩이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나는 지금 주식이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노랜딩이 최고야 라고 하는 거, 혹은 나는 대폭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경착륙이 돼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목적은 같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시장을 판단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하는 건 기대치고, 내가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비판적 사고, 즉 조사적 사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가야 돼. 이게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통찰력. 이걸 이제 꿰뚫어 본다. 왜냐면 조사해 보면 꿰뚫어 볼 수 있잖아요. 숨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은 이렇게 이제 이런 습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뭐 의견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저는 처음에는 통찰력에서는 일단 띄어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통찰력의 최초의 강의들을 기억하시나요? 예,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내라. 의견이 맞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 사실 점거 혹은 비판적 사고, 또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번에 배우신 뭐 시스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혹은 가치적 사고, 시나리오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본 다음에 그 전문가의 견해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고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뭐 그 사람들의 그 분의 말을 뭐 심지어는 최윤식 박사의 어떤 예측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통찰력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통찰력은 기본적으로 정보들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세상 모든 정보를 다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인간이라도 자기가 예측한 거 혹은 자기가 생각한 것에 7, 80% 정도가 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1, 20% 뭐 한 뭐 2, 30%는 우리가 통찰력이 빗나갈 수가 있죠. 통찰력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저분은 유명하니까 혹은 지금까지 예측을 잘했으니까 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과정들을 그대로 다 하시면서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최윤식 박사 같은 혹은 뭐 루비니 교수 같은 혹은 더 유명한 어떤 그 학자들과 같은 수준의 여러분들이 식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그들의 의견과 여러분의 의견을 견주어서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좌를 마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증거들을 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월간 소매 판매만 부각을 했는데 PMI 지표만 부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른 지표들 좀 따져봐. 반대되는 증거는 없느냐. 혹은 누락된 증거는 없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자료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락된 증거, 반대되는 증거만 찾아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것만 인스펙션 해도 이 그 통찰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판적 사고를 잘 하려면 우리가 이치를 생각해보고 객관적 패턴을 찾아야 되죠.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스펙션의 기준이 되거든요. 인스펙션의 기준이 돼요. 인스펙션의 기준. 뭐 빠진 증거, 뭐 경쟁되는 증거 이런 그 팩트를 비교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논리 구조라든지 혹은 어떤 그 숨어 있는 어떤 그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면 인스펙션의 기준이 필요하죠. 인스펙션의 기준이 바로 이치, 뭐 객관적 패턴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런 걸 찾으면 이제 통찰력이랑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패턴 간의 차이를 뭐 공통점, 차이점, 특이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는 것. 예. 이 자체가 통찰력이고 그 찾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통찰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신호와 소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의 이치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들, 네, 패턴을 만들어내는 구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패턴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서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거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패턴을 이거는 저기 그건 그 뒤에고요. 인플레이션의 어떤 패턴을 찾았고요. 인플레이션 패턴은 M자형이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패턴에서 기준 인플레이션 패턴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싸움 중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최종치의 책정에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그리고 연준의 패턴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턴을 조금 더 그 크게 또 작게 줌인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서 네, 우리가 그 케이스 A와 케이스 B로 나눠서 기준금리 인상 조금 이제 인상 최종기를 조금 더 쪼개서 봤죠. 패턴을 쪼개서 봤어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패턴은 케이스 B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의 패턴에서는 세부적 패턴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케이스 B가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이다.
기준금리 인상 기간에. 그렇지만 예외적인 게 있었죠. 그게 1995년에 이 케이스 1 초반부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폭락이 오지 않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거죠.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패턴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패턴의 특이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걸 찾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음을 구별해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호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내가 신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신호는 미래 예측에서 신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래 어떤 내가 생각하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혹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는 신호.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고 신호를 주고 온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신호고요. 또 하나는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패턴의 반복에서 내가 기다리는 패턴이 어떤 패턴의 어떤 그 영역들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주는 신호가 있어요. 혹은 또 하나는 일레귤러한 패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90%가 케이스 B인데 케이스 A와 같은 건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할 때 주는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냥 패턴 B가 주는 신호가 있고 패턴 A가 주는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호죠. 그래서 그 신호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신호들을 찾으려면 패턴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신호를 찾는 거예요. 그냥 신호라는 것은 어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예측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모니터하는 그 부분이 그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거를 특성을 알아야, 혹은 이치를 알아야, 패턴의 특성과 차이점을 알아야 신호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신호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그냥 숫자만 나오면, 그게 팩트라고만 나오면 막 전부 다 반응을 하는 거죠. 예. 전부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가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신호를 보고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 체계 붕괴는 뭡니까? 예. 이게 내 세포, 자기 세포라도 이걸 적으로 오인하고 전부 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하는 거죠. 모든 어떤 것에 대한 이제 반응.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면역 체계가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해야 돼. 소비자는 반응하고, 또 뭐 PMI가 그다음에 반응하고, PCI가 한번 반응하고, 연준 누가 한번 말하면 반응하고, 다 반응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시장이 계속 혼돈스럽죠. 네. 그래서 시장은 다 그런 게 반응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통찰력이 막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찾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반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만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음은 예를 들면은 가짜 뉴스, 뭐 당연히 소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수준 왔을 때는 팩트를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팩트 안에서도 소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소음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를 들면서 어, 자, 이게 기준금리, 예를 들면 그 왜 소음이냐라는 것은 그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예를 들면은 보셨잖아요. 물가 상승 전환, 소매 판매 상승이 전환이 되죠. 그리고 PMI도 상승이 전환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요새 지금 소매 판매 증가하고 PMI 증가했다는 거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 시점에서 반등을 해요. PMI도 반등을 하고. 왜냐하면 당연한 이치겠죠.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시작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여요. 그러다가 좀 나가면 이제 적응을 하죠. 왜? 소비는 욕망이기 때문에 계속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또 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은 또 움츠렸던 것이 펴지잖아요. 그럼 또 소비가 반등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반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MI도 반등을 하죠.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라도 내가 알고 싶은 이게 케이스 A냐 케이스 B냐로 가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PMI가 반전을 하는 거, 그다음에 임금 생산률이 상승하고 소매 판매가 반등하고 뭐 지표가 좋게 나오고 이런 거는 케이스 A에도 나오고 B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소음이죠. 왜? A인지 B인지를 오히려
구별하기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팩트라도 소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실제로 보면 그렇죠. 뒤에 2000년도 케이스 B에서도 똑같이 소매 판매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PMI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임금 성장률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케이스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케이스 B죠. 케이스 B. 이때도 역시 대폭락 직전까지도 소매 판매 상승 하락이 반복했고, 심지어 대폭락 초기 직전 여기에도 소매 판매가 증가를 했잖아요. 대폭락 초기에도 PMI가 증가를 하고요. 여기에도 임금 성장률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케이스 A든 B든 대폭락 직전인데 심지어는 이때도 소비가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반등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대폭락 직전에 경기 침체 직전에 소비가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비가 반등한 걸 가지고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도 아니고 로우 랜딩으로 간다. 가는 신호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나왔으니까 케이스 A야. B는 절대 안 가. 대폭락도 없어. 경기 침체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것은 신호가 아니라 소음이다. 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오르느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당연하죠. 인간의 욕망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표들을 반대되는 걸 봤을 때는 경제 성장이 하락할 때 저축률도 감소하고 저축률이 감소하죠. 왜냐하면 모아놓은 돈을 소비를 하니까. 그리고 부채는 증가하죠. 그리고 신용카드도 부채도 증가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또 하나는 임금도 계속 상승을 해요. 임금 상승 혹은 실업률 하락은 사실 대폭락 이게 가까워야만이 내려가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고 혹은 실업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자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를 계속 할 수 있죠. 그런데 곧 뭐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매달 막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분위기 안 좋으면 한두 달 좀 덜 써요. 그러면 그 덜 쓸 동안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봤는데 한 3개월쯤 지나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줄일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내가 살려고 했던 걸 아껴놨는데 안 사봤는데 그걸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앞에 두세 달 동안 내가 오히려 세이브해 놓은 것과 이번 때 쓸 것이 합쳐지니까 소비가 확 반등을 하겠죠. 뭐 이래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경기 침체 직전이라도 계속적으로 인간의 반응이 이게 딜레이를 일으켜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저축률이 감소한 시기에 비농업부문 고용 비용 증가하고 일자리수는 정점을 치닫고, 풀타임 고용은 저축률이 감소해도 어떻게 돼? 한번 풀타임 고용도 이것도 보세요. 이게 저축률이 감소한 시기인데 한번 훅 줄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번 훅 줄고 난 다음에 풀타임이 위에가 이제 풀타임인데요. 그다음에 계속 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 후반부까지 대폭락 직전까지 또 계속 늘어요. 파트타임은 대폭락 직전에 상승을 하고, 왜냐하면 풀타임에 잘려서 풀타임을 해고 다니까 파트는 훅 늘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서비스 물가 상승하고 신용카드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축률 감소의 소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신호와 소음을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자, 이런 걸 다 봤을 때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이제 따져보면, 인스펙션이라고 했잖아요. 따져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이런 분위기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다? 그러면 이거 딱 나타나잖아요. 경제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해석? 이거는 그냥 해석에 불과하다. 이거는 그리고 주가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 뭐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끄러진 결석결에 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올바로 적당한 비판적 사고예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올 연말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습관이거든요.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찰력은 7, 80%예요. 그러면 20, 30%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틀릴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올해 주가가 이 이야기대로 연말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나는 미끄러진 경사길을 오려 생각했는데 뭐 세상은 설마라는 게 있으니까 올해 그렇게 갈 수 있죠. 그게 그러면 그냥 내 통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20-30%에 속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왜? 그게 기준이에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7-80%는 맞춘다라는 거예요. 7-80%는 여러분이 통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꾸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주사위를 던지는 아무리 잘해도 주사위를 던지는 50대 50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는 내가 통찰한 것과 세상이 다르게 돌아가더라도 틀리더라도 이러한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어떻게 돼요? 이것도 눈에 들어올 수 있죠. 올해 S&P 지수 전망치가 지금보다 50%더 폭락할 수 있다. 혹은 어떤 분은 30%더 빠질 수 있다. 이거는 뭐 견해 차이예요. 50%더 빠질지 30%더 빠질지는 몰라요. 혹은 추가로 전 저점에서 10%만 더 빠질지 혹은 20%더 빠질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죠. 갈 수 좀 더 민감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스탠스를 잘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워렌 버핏이 TSMC 보유 지분을 매각한 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서 어제 확 뛰었잖아요. 그러면 또 뭐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이 가서 반도체가 수요가 계속 는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건 대세적인 상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대폭락이 오면 그다음에 섹터를 한다면 반도체는 반드시 섹터를 끼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이 마지막 관문인 경기 침체 혹은 대폭락의 이 구간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저는 워렌 버핏이 TSMC 전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는 안 살 거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쩌면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방어적 스탠스를 쓰기 위해서 혹은 방어적인 어떤 주식을 더 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체인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TSMC 보유 지분에 매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신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따져보죠. 현재 상황에서.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상 정점기에 사례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A와 B가 있다고 그랬죠. 케이스 B는 대체적인 거고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 케이스 B예요. 그런데 케이스 A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케이스 A가 1994년, 95년에 그래서 기준금리를 쫙 굉장히 빠르게도 올렸는데 그래서 오버슈팅도 이때 오버슈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렸는데 이게 대폭락이 오지 않은 거죠. 대폭락이 오지 않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케이스에서 케이스 A라고 제가 이제 따로 붙인 거예요. 물론 이제 케이스 B가 더 반복되니까 케이스 B를 케이스 A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새로운 걸 케이스 B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순서상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할 때는 이 차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신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였어요? 실업률이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그게 바로 대폭락으로 간 거는 케이스 B 보시면 어떻게 돼? 실업률이 전부 다 상승을 하죠. 그런데 이 케이스 A는 약간 정점을 찍을 때 약간 실업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요. 그리고 이때 실업률이 5% 한참 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 B 같은 경우에는 4% 혹은 4%좀 초반, 예, 이 저점이었고 대체적으로 한 4% 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완전 고용을. 근데 여기서는 그보다 좀 높았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실업률이 하락하는 게 아주 독특한 차이점. 이런 게 신호라는 거죠. 케이스 A냐 B냐는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반복적으로 케이스 A, B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제가 다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케이스 A는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미리 말씀드리면 기업의 어떤 이익, 기업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업의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채권 시장 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 이거는 최근의 핵심 물가지수, 서비스 물가, 그다음 임금 상승 지수를 비교한 겁니다. 자, 보시면 위에 그래프는 점선으로 된 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실선이 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이건 제가 지금 또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결국은 자, 여기서 이제 찾아보시죠.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내릴 때 어디까지 내리냐가 또 중요해요. 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실업률이지만 두 번째로는 내리잖아요. 다들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고 난 이후부터 내리고 조금 내렸는데 그 다음에 경기 안 좋아서 이렇게 쭉 내리느냐, 조금 내렸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버티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느냐, 뭐 이거예요. 그래서 요 내릴 때에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올해 연말에 내리든 내년에 내리든 어떤 내렸으니까 곧바로 한번 내린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는 상황일 때, 내리는 상황은 좀 우리가 이제 더 쪼개서 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언제 내릴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언제 내릴 거냐, 그리고 내렸을 때의 실업률, 내렸을 때의 기업의 어떤 그 역량,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이게 케이스 A냐 B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제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패턴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찾으려면, 신호와 소음을 찾으려면 이치, 패턴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신호와 소음을 찾을 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패턴을 찾으려면 혹은 이치를 찾으려면 증거들이 누락이 되면 안 돼요. 누락이 되면 안 되죠.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일관성이 떨어지면 안 되죠. 이게 다 비판적 사고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거예요. 일관성 유지해라. 증거를 누락시킨 건 없느냐. 그 다음에 추론에서의 어떤 오류가 없지는 않느냐. 오류가 없지는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다 비판적 사고에서 인스펙션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핵심 인플레이션, PC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위에서 보면, 위에 그래프를 보면 점선이 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실선이, 파란색 실선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금은 예외적 상황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꺾였느냐. 그래서 꺾인 건 맞아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뭐 PC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어떻게 돼요? 꺾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 꺾였지만, 그리고 꺾이는 속도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은 여기서 이 정도 꺾였으니까 여기서 이 속도대로 계속 가지 않느냐. 네, 이 정도로 계속 가면 금방 떨어질 것 같죠? 일단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해 안에 올 연말 가면 코어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좀 떨어진 속도가 지난 한 6에서 8개월 동안 좀 떨어진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면 그렇게 가겠다라고도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던져봐야 돼. 인스펙션. 정말 그럴 거냐? 그 가설이 맞느냐라는 부분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대체적으로 이 속도를 보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의견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거가 또 있지 않느냐, 따져보는 거죠. 이게 비판적 사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굉장히 꺾였지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평균치, 코로나 직전의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죠. 일단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자,
그러면 좀 더 또 따져보죠. 그러면 이제 확 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6에서 8개월 동안 이 각각의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꽤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자, 보시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이쪽 이제 9%대에서 대략 6%까지 때까지 떨어 3%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것도 거의 한 1%포인트가 떨어졌단 말이죠. 네. 이게 보통은 꽤 오래 걸려요. 1년 그 이상 걸리는 그런 케이스인데 굉장히 좀 빨리 떨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떨어뜨렸을 때 지금 이렇게 빨리 떨어진 이유가 뭐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자, 그래서 따져보는 겁니다. 증거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위에 거는 푸드 인플레이션하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식품, 그 다음에 에너지,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푸드 인플레이션하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인데, 파란색 선은 이 식품 물가죠. 푸드 인플레이션. 보면 식품 물가는 사실 아직도 높아요. 아직도 높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 물가는 보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 에너지 물가인데 코로나 직전까지 거의 직전까지 떨어졌죠. 어떨 때는 지금 보면 코로나 직전에서 높았을 때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에너지 물가는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 하락했다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밑에는 수입 물가인데요. 수입 물가 주택 가격인데 파란색 선이 수입 물가예요. 수입 물가도 어떻게 돼요? 코로나 전으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소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혹은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혹은 뭐 이런 부분에서 뭔가 그 수입해 오는데 들어가는 물가는 지금 완전히 떨어져서 거의 정상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 그래프의 점선은 주택이거든요. 네. 케이스 실록 홈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연간 보시면 이것도 역시 거의 코로나 직전까지 떨어졌죠. 코로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에너지 물가, 수입 물가, 주택 가격, 이게 사실 지금 보시면 급삭스럽게 한 6개월 사이 안에 굉장히 많이 그 물가를 헤드라인하고 코어를 떨어뜨린 결정적인 기여가 이것했어요. 근데 이 에너지, 수입, 주택 가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어떻게 돼? 코로나 직전까지 다 떨어지거나 오히려 그 밑에도 내려갔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제부터는 에너지 물가와 수입 물가와 주택 가격이 더 이상 미국의 헤드라인이든 코어 인플레이션율이든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기여도가. 기여도가 끝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여도가. 물론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러면 조금 더 기여는 하겠지만 이제는 그 속도를 못 낸다. 이 말은 이 속도가 지난 6개월 동안 냈던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나와요. 이 속도대로 앞으로 또 6개월간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연준의 고민이기도 해요. 자, 또 다른 거 봅시다. 자, 그러면 장기 실업률인데요. 자, 이거는 장기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고용률이에요. 파란색은 전체 고용률입니다. 전체 고용률은 지금 코로나 직전보다 모자라요. 못 미치죠. 그러니까 고용률 자체가 전체 미국의 인구 대비 고용률 자체가 지금 코로나19 직전으로 완전히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고용률은 아직 부족하죠. 물론 장기 실업률은 보면 코로나19 이전까지 하락을 했어요. 검은색이 장기 실업률인데 오히려 그 밑으로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장기 실업률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이 얼마나 이들까지 이걸 줄이면서까지도 예를 들면 노동시장이 지금 활 타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돼요? 전체 고용률이 아직도 부족하죠. 이 말은 여전히 임금 상승 압력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에서 임금은 굉장히 중요한 물가 상승 요인인데 이게 뭐 떨어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계속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밑에는 잡 오프닝 비율인데요. 기업의 구인 비율이죠. 파란색인데요. 코로나19 직전에 아직 못 미쳤죠. 그러니까 여전히 잡 오프닝 기업에서 구인하는 비율은 숫자는 여전히 이제 비율이 아니고 이제 이거 숫자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비율이 아닌데 숫자인데 이건 여전히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는 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까만색은 임금,
성장률이에요. 임금 성장률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의 코로나 직전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그러니까 임금 성장률이 계속 5%대로, 예, 5%대로 지금 어떻게 돼? 코로나19 직전이 5%대, 4%, 5%를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요 상황으로 지금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임금 성장률이 뭐 제로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수준의 평균적인 성장률로, 그러니까 임금도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코로나 2021년에 확 튀었잖아요. 요때 기업이 10%를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평균의 2배가 되는 임금 성장률을 보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되려면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19 이 직전에 평균치만큼만으로 돌아가서 안 되고 그거보다 좀 더 떨어져 줘야 오버슈팅 된 걸 끌어내려서 향후에 평균치를 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에서 임금의 어떤 그 압력은 살아 있는 거죠.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임대료와 서비스 물가입니다. 위에는. 예, 그래서 파란색은 렌트 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앞에 봤던 것은 주택 가격이고 주택 가격은 떨어졌죠. 그런데 어때요? 렌트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떨어졌어요. 보통 렌트 인플레이션이 임대인데 이게 후행이에요. 주택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건 후행하죠. 왜냐하면 보통 집은 바로바로 살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사고 파니까 그때그때 시세가 반영돼 가지고 계속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렌트는 어떻게 돼요? 보통은 렌트가 계약을 미국은 최소 1년 길면 2년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늦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임대료는 계속 지금 증가 중이에요. 이게 언제 꺾일지 몰라요. 언제 꺾일지. 꺾인다고 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2020년 케이스를 보세요. 2020년 케이스를 보면 예, 이게 충격을 받아도 떨어지는 게 속도가 예, 1%포인트 좀 넘게 떨어졌죠. 예, 2%포인트 좀 안 되는데 1.8% 되는 요거 그 충격을 받아도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질 때도 빨리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8% 가까이 올라간 게 지금 코로나 직전으로는 거의 4%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절반 반토막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느리게 스티키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물가는 점선이에요. 역시 서비스 물가도 어떻게 돼요? 동일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푸드 인플레이션하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길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푸드 인플레이션은 예를 들면 파란색인데 약간 꺾였죠? 예. 그러니까 꺾인 것조차라도 혹은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 아직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물가에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기여도가 높은 품목들인데 보시면 자, 이걸 왜 보여드리면 길게 자, 여기 써놨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때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율 뭐 그게 푸드든 뭐 그다음에 임대든 혹은 뭐 서비스 물가든 한 번에 크게 떨어뜨리려면 보시면 2008년에 얼마나 떨어졌어요? 2008년에 푸드 인플레이션이 6%에서 거의 마이너스 6% 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 물가도 거의 예, 4에서 예, 이것도 거의 한 지금 이건 이제 제로니까 1% 밑으로 떨어져 3% 포인트 떨어지는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금 거의 8% 가까이 가는데 여기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정도로 떨어져도 3% 포인트 떨어져도 지금 5% 포인트로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균치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 최고치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아예 크게 떨어지는 방법밖에 이제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났을 때는 그러면 이 자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의 어떤 그 영향들을 받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를 제가 봤더니 대충 0.5에서 1.0% 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8%까지 올라갔으면 이게 코로나 직전에 뭐 한 3% 안정적으로 3% 혹은 최대치 4%까지 떨어지더라도 1%씩만 떨어져도 서비스 물가는 어떻게 돼요? 예, 4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 번에 떨어뜨리려면 경기 대침체가 없이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어떻게 돼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 6개월간의 헤드라인든 근원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떨어뜨리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 에너지 물가, 수입 물가,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즉 외부적 요인 혹은 주택은 매번 매매가 되니까 좀 더 빠르게 반영, 임대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영되는 그런 요소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게 떨어지는 기간 안에도 심지어 그게 떨어지는 기간 안에도 어떻게 돼? 어때요? 임금 상승률은 계속됐었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계속 올랐고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그게 떨어지지만 올랐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는 이게 더 떨어져서 그럼 계속 끌고 내려가면 좋은데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코로나 직전에 정상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지 않아요.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경기 침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는 앞으로 6개월, 1년은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수입 물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거 지금 이 나머지를 가지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나머지는 내부적 요소죠. 이 내부적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내부적 요소에서 좀 살펴보니까 식품 물가도 1년에 0.5에서 1%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내부적 요소들은 경기 특별한 것, 즉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서는 대폭락이 오지 않고서는 대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그 포인트는 1년에 0.5에서 1.0%포인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히 스티키하게 이것도 다시 이런 물가들이 에너지 물가가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뭐 중국이 예를 들면은 다시 이제 리오프닝 해서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원자가 올라가고 이제 우리는 수요가 되니까 이런 것을 빼고 만약 그게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올라가죠. 그러면 그만큼 또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빼고도 지금 굉장히 스티키하게 떨어지는 국면으로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앞에 6개월간의 속도대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거보다 현저하게 속도가 느려지는 혹은 오히려 거꾸로 다시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연준이 관심을 갖는 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은 이건 왜 관심을 가져요?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실업률이 높으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금리를 책정한단 말이에요. 금리를. 그래서 보통은 기준금리가 CPI보다 높은 거예요. CPI보다 높고 GDP보다는 낮거나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그건 실업률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CPI, GDP가 아니라 CPI, 실업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두 가지를 보면서 기준금리를 교묘하게 줄을 잘 타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지금 너무 높으니까 GDP는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GDP는 포기를 해도 이게 희한하게 GDP가 떨어지면 실업률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봤던 고용의 문제, 이 문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다음에 대규모의 은퇴자들이 대량으로 은퇴하고 그 기간 동안 또 젊은 사람들이 어 새로운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은 특히 더한 게 코로나 때 한 2년간 이 락다운을 시켜서 미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가 만료돼서 돌아가거나 혹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력 공백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역사적 하락으로 떨어지는데 총 고용률은 이게 지금 코로나 직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압력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률이 안 올라가니까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혹은 인플레이션 잡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는 테일러 준칙으로 보면 지금 오버슈팅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내려야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실업률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역사적 최저점으로 가거든요. 완전 고용이 지금 4에서 5%대를 완전 고용이라고 과거에 봤는데 이거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마음 놓고 지금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럼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언제 내릴 거냐, 얼마나 내릴 거냐 이 부분과 연결돼 있는 거고 그 기준금리가 뭐와 연결돼요? 결국은 기업의 이익률과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소비력과도 연결돼 있죠. 왜냐하면 부채를 계속 꺼내 쓰게 되면 금융비용도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시간이 가면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까지 안 가고 멈추게 하느냐. 왜냐하면 금융비용이 떨어지면 부채를 더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이 떨어지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파산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를 받쳐주고 그리고 투자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 핵심 고리가 금리라는 거죠. 근데 그 금리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과 연결돼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금리에 연결돼 있고 그게 그 다음에 연결돼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신호 부분이에요. 이것도. 그걸 봐야지. 뭐 소비 어떤 이거는 별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신호가 아니고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연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 정책을 쓸 때 뭐 제가 말씀드린 또 하나 살펴본 거예요.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결론을 써놓은 거예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를 다 봤어요. 다 내릴 때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건데 파란색은 연준의 기준금리고 그 다음에 검은색 점선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인플레이션하고 기준금리를 같이 놓고 그리고 선을 그어놨죠. 기점이에요. 그 시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시점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직전의 시점이에요. 직전에 내린 시점. 보시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직전의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준은 물가가 하락하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자발적으로 내리지 못해요. 네. 자발적으로 내리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기 직전에도 여기 보면 코어 인플레이션이 내렸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코어 인플레이션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두 가지 의미예요. 연준이 물가가 하락해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보면 물가가 하락 전에는 기준금리를 자발적으로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준금리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이치가 뭐예요? CPI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PI가 지금 거의 미국의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물가를 보면 핵심 소비자 물가가 지금 물가지수가 5.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5.5 이상을 5.75까지 가야 된다 혹은 6%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핵심 물가지수 5.6이니까 그거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면 이게 스티키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물론 내려요. 내리긴 하지만 연준이 지금 최대 5.25에서 5.5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5.6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럼 연준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5%대 5.6인데 5.2, 5.0까지 내려가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5.5가 정상적인 오버슈팅이 아닌 정상적인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5.25에서 5.5가.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보면 5.0까지 떨어지기 전 혹은 최소 아무리 급해도 5.25까지 지금 5.6인데 코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 기준금리 이치상, 기준상, 기준금리를 책정하는 기준상. 자, 일단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물가 하락 전에는 기준금리 자발적으로 절대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 여기 보면 제가 이 그림 왜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 그 이후에도 지금 높은데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왜 기준금리를 내렸느냐라는 것은 연준이 물가가 높아도 기준금리 내리는 것은 경기 침체 때문이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서 내린 거예요. 물가와 상관없이. 물가가 높아도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쫙 내려가잖아요. 후행적으로. 그럼 경기 침체는 뭐냐? 기업 부실과 실업률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야만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다른 거에서 봤으면 제가 앞에서 보시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점을 보면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이게 다 언제예요? 실업률이 반등 추세로 상승 추세로 돌아갔을 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굳이 논리적 순서로 보면 기준금리를 쭉 올렸다가 유지를 했다가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기준금리를 내려요.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돼도 왜냐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다가 확 경기 충격이 와서 쭉 내리면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근데 그런 패턴인 거죠. 기업 부실 이제 커지니까 실업률이 갑자기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기업들이 정크본들에게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빠르게 그 뒤로 하락한다. 그래서 대폭락의 신호도 경기 침체 신호도 소매 판매 PMI 지표가 아니라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정크본드 금리 실업률 지표가 신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냐? 제가 기준금리 말씀드렸죠. 스티키하게. 지금 1월 고용지표가 나온 이후에 발표 후가 파란색 진한 거고
발표 전이 연한 건데 지금 오히려 기준금리가 더 위로 책정됐죠. 그리고 지금 5.2 정도를 봤는데 지금 현재 벌써 3번, 베이비스 때 3번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5.5까지도 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더 높아진 거죠. 네, 그리고 올 말쯤 가야 한 0.25 정도 떨어뜨린다. 라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비슷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A와 케이스 B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한 거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케이스 A는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는데 경기 대침체가 안 오고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쭉 가서 기준금리를 쭉 유지해서 가는 거죠. 그럼 주가도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요 케이스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올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이거 이제 종합주가였으니까 그거보다 어떤 섹터는 빨리 오르기도 하겠죠. 어떤 뭐예요? 개별 주식은 더 빨리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빨리 오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한번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선행 후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케이스 A가 진짜 될 거냐, B가 될 거냐는 제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위에 부분 똑같아요.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도 연착륙을 해야 돼요. 네, 노랜딩? 제가 보면 노랜딩은 좀 힘든 것 같고요. 어쨌든 연착륙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케이스 A는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고 대침체가 오지 않고 주식시장 상승하는 케이스 A죠. 이러면 기준금리 소폭 인하를 하죠. 그리고 GDP가 반등을 해서 지속 상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 이익도 지속적으로 반등해 상승을 해야 돼요. 요게 신호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돼요?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더 가장 중요한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거나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회사채 시장에 안정 국면이 와요. 왜? 인플레이션 하락하죠. 그리고 기업 이익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좀 나렸죠.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 안정에 들어가죠. 안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A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 혹은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케이스 A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 회사채 시장이 대폭락 이전에도 회사채 시장이 금융 이제 스트레스가 떨어져요. 안정적으로. 이것도 신호는 아니에요. 왜? 한 번 다 떨어지니까. 떨어집니다. 뭐 그러니까 뭐 그래서 금융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신호는 아니에요. 소음이에요. 오히려 이 순서대로 요때쯤 회사채 시장이 안정될 때 이때 이제 똑같은 회사채 시장에서 나오는 팩트도 언제냐가 신호예요. 그러니까 신호는 그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표가 신호이냐라고도 하지만 어떤 지표는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소음이 될 수가 있고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패턴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게 패턴이다라는 거죠. 움직임에. 케이스 B는 조금 내렸다가 곧바로 그냥 대충적으로 경기 침체가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GDP가 지속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중지했음에도 여기서는 소폭 인하하고 혹은 중지하면 상승을 하잖아요. 반등을 하거든요. 여기는 지속 하락해요. 기업이익도 지속 하락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시작해요. 그리고 실업률은 거꾸로 상승을 해요. 네. 가장 독특한 거. 네. 그런 차이점. 그리고는 회사채가 여기서는 안정 국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이 상승 국면으로 재전환이 되죠.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케이스 B. 이게 이런 부분들이 신호라는 거죠. 이러한 신호가 나오면은 케이스 A, 케이스 B다라는 걸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팩트지만 소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케이스 A냐 B, 케이스 A, B는 시나리오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50대 50. 네, 그냥 뭐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요 신호를 가지고 A 쪽의 신호가 많으냐 B 쪽의 신호가 많으냐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가까워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조정하는 데는 공통 전략을 쓰다가 결정적으로 분리가 될 때 의사결정을 또 하는 거죠. 이래야 투자의 통찰력이 높아지는 거고 이러한 투자 통찰력을 가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 뭐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강 국면, 약세장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언제나 있어요. 단 반등의 폭은 불확실성이 어떨 때는 많이, 어떨 때는 적게, 어떤 기업은 좀 더 많이, 어떤 기업은 좀 더 적게. 근데 이것도 이치가 있잖아요. 통찰력에 제가 늘 이치를 얘기하잖아요. 많이 떨어지는 거는 많이 올라요. 똑같은 기간에. 적게 떨어진 것은 적게 올라요.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들보다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좀 덜 올라가는 거죠. 나스닥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많이 올라가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오를 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저점에서 100에서 200으로 오르니까 거의 2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막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그게 그 정도 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술적 반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술적 반등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 지표를 써서 알 수는 있지만 그 기술 지표를 써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주사위 던지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 추세를 보고 우리는 이제 장기적 추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조언을 하고 시나리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시하고 투자 전략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쓰신다면 기술적 분석을 쓰셔라 라는 거죠. 기술적 반등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해도 반반이에요. 50대 50. 그러니까 반반 50대 50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는데 뭐 제 스스로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혹은 저는 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나리오 발표하는 그런 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는 어떤 단기적인 혹은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술적 반등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는 제 시나리오가 별로 큰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무시하고 가는 거니까. 뭐 올라봐야 뭐 100에서 200으로 올라가 봐요. 뭐 또 떨어지면. 그리고 아직 대폭락이 가야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테슬라나 이런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올라봐야 지금 2배로 올라가야 뭐 떨어지든 다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많이 오른 것은 또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대폭락이 오면 그거 다 토해낼 수도 있다. 혹은 금리도 더 갈 수도 있다. 그럼 들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는? 저는 계속 들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다 끝났을 때에 테슬라를 사라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조언하는 것의 스타일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하강 국면에서 약세장에서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있어요. 또 뭐 의아한 게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나는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스윙으로. 오케이. 그럴 때는 기술적 이때는 기술적 분석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하시고 그렇지만 스페셜한 지금 구간입니다. 그게 그다지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운입니다. 운. 네. 반등의 폭 불확실성 말씀을 그리고 그때마다 지표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외환 위기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네. 경제 위기는 경착륙보다 더 간 거죠. 네. 혹은 경착륙 정도, 경제 위기. 경기 침체는 뭐 연착륙 혹은 경착륙에 조금 마일드한 거 뭐 요 정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융위기는 경기 침체, 경착륙이 되면서도 금융 시스템까지 얼룩든 거. 네. 그리고 외환위기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거, 뭐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도 경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막 이게 지금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 막 이렇게 이제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통찰력을 발휘하려면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기준을 좀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 경제 위기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좌표 전환하듯이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에 맞춰서 전환해서 그걸 읽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 전략으로 조금 더 들어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통찰력을 발휘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통찰력을 발휘한 그걸 가지고 투자 전략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냐 B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이 됐죠. 신호는 뭐고 소음은 뭐다. 뭐 그 다음에 그 지금 나와 있던 것에 대한 뭐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어떤 것은 비판적 사고로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것은 조금 논리적 오류가 있고 증거에도 불충분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투자 통찰로 바꿔야 되겠죠. 네.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통찰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는 그럼 A냐 B냐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일단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쭉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알잖아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투자에서 그 중에서는 보수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반이기 때문에
공통 전략을 써야 되겠죠. 공통 전략을. 네. 자, 이건 뒤로 넘어가서 자,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이걸 좀 더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패턴 주식시장의 대폭락 패턴과 관련해서 뭐 이건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이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건데요.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발생시킬 때에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개의 이유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레귤러한 패턴을 가진 것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됐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과 대폭락을 혹은 경기 침체죠. 혹은 경기 대침체. 이걸 이제 대폭락의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대침체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100년간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를 다 분석을 했을 때 케이스가 크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오케이, 세 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기준금리 인상 시작기에 이럴 때는 인상하자마자 그냥 조정받고 조정에서 반등이 없이 그냥 대조정에서 그대로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케이스죠. 이럴 때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 기준금리 인상 전에 이미 고물가가 4년 이상 지속돼서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자들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상을 버틸 만한 여력을 거의 소진한 상황. 그래서 조금만 기준금리 올렸더니 그냥 곧바로 대조정, 대폭락 바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관한 뭐 내용들 1900 스페인 독감 이후에 케이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일 쇼크 때도 또 이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자마자 조정 받았는데 곧바로 인상 과정 속에서 그냥 그대로 쭉 미끄러져 내리는 그래서 대폭락이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기준금리 정점 초중기에 대폭락이 진행되는 거죠. 초중기쯤에 대폭락 혹은 경기 대침체 혹은 경기 침체기로 경착륙, 연착륙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슈퍼버블 뭐 물가가 좀 낮았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근데 버블이 좀 높은 경우에 이게 기준금리상 정점 초중기에 이제 무너지는 케이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초중기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네, 요때 1930년 대공황 전 그리고 보시면 1980년대 붕괴 이런 시점이죠. 보통은 이제 이때의 시점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6개월을 못 버틴 초중기면 6개월을 못 버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이 만약 초중기라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초중기라면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끝납니까? 대체적으로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 6월쯤 그럼 거기서부터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죠. 초중기 그러니까 올 연말에 이게 이제 그 터지면 초중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새로 생기는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초중기에.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정점 후기. 그러면 이거는 한 1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 버티는 거예요. 네. 낮은 물가, 저금리 뭐 이런 거, 즉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도 인상도 좀 적고 물가도 아주 낮아서 기업들 소비자가 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 만약에 1년에서 1년 6개월 되면 이 케이스 3로 간다면 내년 중후반이 되겠죠. 한 1년 정도 더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이냐, 내년 중반이냐, 내년 말이냐. 그러니까 2023, 2024년이 사실은 케이스 B로 간다면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B로 간다면 대폭락이 혹은 기준금리의 어떤 그 대규모의 인하 혹은 경착륙 뭐 아무튼 뭐 이런 거죠. 경기 침체 뭐 이런 게 케이스 B라면 올 말이나 내년 중후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 케이스 1이 되면 기준금리를 내리겠죠.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초반에 그리고는 더 그게 가지 않고 쭉 가는 거죠. 그러면 한 3, 4년 이상 가거든요. 예.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 금리를 내릴 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점으로 본다면 올 금리를 다 올린 이후에 봐야 돼요. 올 6월 이후부터 또 지표를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연말까지의 지표가 꽤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시점으로. 그때 나오는 실업률, 그때 나오는 기업 이익, 뭐 그때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고용과 관련된 지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
이제 봐야 되겠죠. 뭐 물론 그때도 제가 보였지만 소비나 PMI 지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소음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패턴들도 이제 머리에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이제 투자 전략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A로 B, A와 B 어디로 갈지가 지금 반반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공통 전략을 쓰는 거예요. 네, 투자 통찰에서는 공통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갈렸을 때 그 시나리오 갈리는 분기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금리를 내릴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일단은 정점을 찍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리죠. 이미 정점은 지금 예고되고 앞으로 0.25씩 세 번 그걸 뭐 두 번 올지 세 번 올지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5, 6월쯤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터질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리려면 쉽게 해서 5, 6월까지는 안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리려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와 줘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내려와 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자연적인 감소에 스티키하게 지금 나머지 에너지라든지 수입 물가, 주택 가격 빼고 나머지 부분 서비스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푸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까 봤던 스티키하게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1년에 각각 이 세 가지가 0.5에서 1%니까 많이 떨어져야 대략 한 1.5% 내외예요. 그러면 물가가 지금 거의 아까 이제 우리가 봤듯이 예, 물가 상승률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5.6이니까 1.5 정도까지 떨어져야 이제 4%인데 4% 정도 떨어져야 뭐 예를 들면은 기준금리가 4.5 뭐 4.75 지금 있는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내리는 거죠. 오버슈팅을 잡을 때는 그 정도가 되니까 최소 1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첫 번 스텝을 내리는 것이 조금 더 그래도 너무 오버슈팅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물가가 이 부분이 스틱한 부분이 좀 더 떨어지면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핵심 물가 지수가 1% 혹은 1.5% 포인트가 떨어지기 전에 그 절반만 가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절반 갈 때 나오는 포인트가 우리가 봤을 때는 대략 5%. 네, 지금이 5.6이니까 5%라고 보면 기준금리가 그거보다 좀 높아야 되니까 5.5까지 올리면 5% 가도 5%까지 떨어지고 혹은 5% 밑으로 바로 떨어져야 약간 떨어져야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보폭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빨라야 연말이라는 거죠. 연말인 거죠. 자, 그 시점 있고 이제 내리는 시점에서 한 두 번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봐야 돼. 그 다음에도 또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네, 거기서 유지가 되는 건지 GDP가 다시 올라가고 실업률이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뭐 이런 거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져 주고 뭐 이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없이 쭉 가는 케이스 A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또 그때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전까지는 지금 A나 B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 전략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기 전략은 그때 가서 분기 전략을 쓰는 거예요. A든 B. A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는 거고 B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처분하고 채권으로 가야 되겠죠. 그때 완벽하게.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시나리오 분기점을 잡아놓는 것. 이게 통찰력이에요. 네. 시나리오 분기점을 언제로 설정을 하느냐. 이것도 다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신호를 본 다음에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의사결정의 시점 그리고 의사결정이 어떤 걸 설정하겠다라는 것도 이게 다 통찰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 통찰력은 어떻게 앞에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다 했을 때에 자연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적 사고를 안 하면 이게 이런 통찰력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통찰력은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나오는 거고 신비적 능력이 나는 거죠. 이 과정들을 다 거치기 때문에 통찰력이 그거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면 뭐 통찰력이 그게 추출되는 거죠. 추출되는 거.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공통 전략을 쓸 뿐은 시나리오 분기점 그리고 시나리오 갈리면 각각의 시나리오 A, B, 케이스 A, B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쓸지 이렇게 이제 다 정했죠. 그럼 이제 공통 전략을 선을 정하고 그럼 공통 전략을 뭘 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주식시장의 흐름이죠. 파란색은 금리,
까만색은 주식시장. 자, 그러면 요 앞부분이 케이스 A고 뒤에 두 개가 케이스 B죠. 앞에 설명했듯이 지금 케이스 A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큰 상승을 하죠. 그러면 케이스 A로 간다 그러면 큰 상승이에요. 그리고 케이스 B로 가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떨어지죠. 여기도 2007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끝나니까 약간 미미하게 상승을 했지만 박스권에다 곧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케이스 주식시장은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케이스 A일 때만 의미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 B로 가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박스권 혹은 미미한 상승을 한 다음에 박스권에서 이제 폭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스 B로 갈 경우에는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주식의 비중을 현저히 줄이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의사결정. 시나리오 분기점에서 케이스 B면 이런 의사결정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해놔야 돼. 왜? 케이스 B라는 신호가 나오면 곧바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 주식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면 국채 채권을 봅시다. 자, 이거는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보시면 케이스 A, B, 그러니까 1994년에서 2000년 케이스를 보는 건데 이때도 보면 밑에는 이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있고 위에는 채권시장 상승률인데 보시면 주식시장 상승률이 사실은 케이스 A로 갈 경우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아요. 네, 2배 혹은 3배 이상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A에서도 A로 가더라도 채권 시장, 즉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쪽의 상품 TLT죠. 이 TLT도 수익을 꽤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전체적으로 긴 텀으로 봤을 때는 최대 63%. 네, 긴 텀으로 봤을 때 이게 보다 3분의 1이지만 그래도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네, 케이스 A로 갔을 때에 주식을 들고 있거나 혹은 채권을 들고 있어도 금리를 내리는 요 시점까지 1995년 말까지 여기도 보면 요 구간만 보면 요 작은 구간만 보면 어떻게 돼요? 국채하고 큰 차이가 없이 수익이 나요.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자, 이건 좀 구간 한 번 더 쪼갰죠? 네. 그랬을 때 이 박스를 아까 보여준 박스는 전체 박스죠? 이걸 조금 더 줄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50%, 이거는 130%, 조금 더 줄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요. 자, 그리고 오케이, 이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앞부분 케이스 A 부분을 줄이면 주식 가격은 이제 A로 가면 쭉 오르죠. 그런데 국채 금리도 보면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 하락을 보면 이것도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케이스 A에서의 공통 전략은 그러니까 이 케이스 A는 케이스 A 경우는 주식이든 국채 금리 하락이든 둘 다 수익을 낸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일단. 자, 그다음에 2008년 케이스로 가봅시다. 2008년 케이스로 보면 위에는 오케이. 자, 위에는 국채예요. 기준금리 인상 정점을 찍고 국채가 떨어지죠. 그러다가 위기가 오니까 다시 정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 쭉 폭락을 하는. 그래서 이때 TLT가 최대 60%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자, 이건 10년물. 이거는 최근이네, 최근. 최근이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직전에서는 최대 곧바로 폭락이 오면 최대 80%. 그래서 60에서 폭락 기간에서는 요 케이스 B로 떨어진 경우에는 TLT가 최대 60에서 한 80%까지 수익을 냈다. 이 말이고요. 이 기간 안에 주식시장 어떠냐라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 보면 요 박스권 2008년 이 기간에 주식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네요.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박스에서 속 떨어지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떨어질 때 대비가 안 된다. 그런데 채권은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의 이걸 다시 이 박스를 반대로 나누면 케이스 B의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 둘 다 수익이 나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조금 더 나다가 대폭락이 오면 이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수익을 다 까먹죠. 그런데 채권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케이스 B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는 어차피 주식 조금밖에 안 오르고 그건 채권 금리 하락의 수익률과 비슷하고 주식은 들고 있다가 대폭락 못 피하면은 전부 다 손실을 봐야 되지만 채권은 그냥 대폭락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오면 더 채권 금리 더 떨어지니까 수익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케이스 B의 경우 제가 이거는 뭐냐면 분석해 봤을 때 케이스 B에서의 국채와 주식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국채가 좀 더 우월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B로 갈 때는 그냥 국채를 들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국채를 들고 있는 게 케이스 B로 갈 경우에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케이스 A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좀 크게 이익이 나고 주식시장도 크게 이익이 나고 국채금리도 수익이 나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걸 다시 둘로 나누면 이게 이제 전반부고 케이스 B를 이렇게 둘로 나누면 케이스 A를 둘로 나누면 이게 이제 여기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가 멈춰서 경제가 호황되고 주식 올라가면 이때는 국채는 다시 상승을 하는 그렇지만 좀 더 들고 있으면 다시 떨어지는 거죠. 네. 요 곡선을 그리지만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 케이스 A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눴을 때는 전반의 경우에는 후반은 주식이 유리하고 그렇다고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손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A 케이스의 전반은 주식과 채권이 뭐 똑같이 수익이 나죠. 똑같이 수익이 나요. 네. 네. 요 패턴을 우리가 또 움직임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은 전략이 나오겠죠.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케이스 B로 갈 경우에는 무조건 채권이고 케이스 A로 갈 경우에는 주식이나 혹은 국채를 들고 있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공통 전략. 네. A의 전략. 그런데 그러면 뭐 케이스 A의 전반부에는 국채를 들고 있든지 주식을 들고 있든 큰 상관이 없다. 둘 다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를 이렇게 내렸을 때 그 다음이 이제 아직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내렸을 때 경착륙 없이 쉽게 해서 노 랜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게 내렸다가 일이 여기서 바로 이 중간을 생략하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페이스인데 여기서 내렸는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채를 들고 있든 주식을 들고 있든 상관은 없다. 그런데 이 내렸을 때 요 구간에 만약에 로 랜딩이면 주식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니까 노 랜딩 사인이 나오면 그냥 곧바로 채권을 팔고 채권을 들고 있으면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진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게 생략하고 곧바로 B 구간으로 넘어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타이밍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때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왜? 전략을 세울 때는 반드시 늘 최악을 디펜스 할 수 있는 전략을 우선으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최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케이스 B가 예를 들면 라고 하면 케이스 B는 뭐 최선이든 최악이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유리하죠. 자, 그러면 이게 채권이에요. 자, 채권. 그 다음에 케이스 A는 주식을 들고 있든 채권 금리 하락을 들고 있든 둘 다 수익을 나요. 약간 주식이 더 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최악을 고려한다면 최선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뭐 둘 다 안 난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전략에서는 최악을 먼저 우선해야 되니까 최악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내린 다음에 요 우리가 최악은 뭐냐면 요 중간 상태를 우리가 노랜딩일지 바로 케이스 B로 갈지를 알아채는 신호를 못 잡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럼 못 잡을 때는 뭐가 낫겠어요? 못 잡을 때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제 그냥 대폭락으로 맞아버리는 거고 그러면은 케이스 A의 전반부에 얻었던 수익을 다 토해내는 거고 그래서 주식은 리스크가 커진 거죠. 그렇지만 채권은 어떻게 돼요? 케이스 A의 전반부에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적지만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국채금리 하락에 투자한 것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죠. 그러니까 이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케이스 A의 경우에도 주식보다는 국채를 들고 있는 게 국채금리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을 들고 있는 게 수익률은 적더라도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공통 전략은 채권이에요. 공통 전략. 그걸 기본으로 하고 조금 더 나은 공격적으로 했다면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채권을 6, 주식을 4 이렇게 한다든지 채권을 7, 주식을 3 이렇게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성의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100% 채권을 하거든요. 그런 거. 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기의 투자 성향과 그다음에 최악의 케이스 이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쩌면 이 회색 지대로서는 이 구간에
노랜딩으로 할지 이 구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케이스 B로 가서 경기대 침체 대증 올지는 모르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여전히 아직은 모호한 상황이고 그때 가서 그때는 이제 뭐 빠르면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중순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제 노랜딩으로 진짜 노랜딩을 할지 혹은 연착륙으로 가서 조금만 하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경착륙으로 할지 뭐 이걸 그때 가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 좀 신호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간을 좀 나눠서 세분하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쪽으로 정리를 하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제안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S&P 500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국채 기준금리 올라가면 미국 금리 상승, 즉 미국 국채 립 인버스, 인버스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은 기준금리 거의 끝나면 TLT, 미국 국채 금리 하락, 국채 가격 상승, 이제 저는 국채 가격 상승의 상품이군요. TLT를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경착륙이 와서 혹은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경기 대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저점에서 다시 S&P 500을 바꿔라 라고 제가 거시적 경제 금융 흐름에 따른 포트폴리오 순환 전략을 제가 제안을 해드린 거죠. 이게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에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올해 2023년, 2024년을 대하는 커다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포트폴리오 전략도 중요한 거. 제가 그때는 이것만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게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지금 통찰력에서 강의를 했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온 거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으로 뭐 투자 통찰이라든지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를 통찰해내는 포트폴리오를 찾아내는 것도 통찰이니까 그리고 짜는 것도 통찰이니까 그런 것들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제가 쭉 설명드린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발휘된 것이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통찰력은 그래서 신비적 능력이 아니에요. 통찰력은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고 사고의 기술이 들어가고 팩트 그리고 지식들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통찰력은 프로세스고 훈련이기 때문에 습관화시킬 수가 있고 이게 몸에 장착이 되면 신의 경지처럼 10개 중 10개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7, 80%의 통찰력의 어떤 성공률 퀄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경영이든 투자든 혹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고 일평생 그 정도의 어떤 성공의 확률을 가지고 가면 결국에서는 장기적으로 할수록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더 큰 성공, 더 많은 투자의 어떤 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통찰력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훈련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올바른 프로세스와 스킬을 배우면 사고 기술을 배우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꽤 높은 수준의 통찰력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높은 수준의 통찰력에 도달하면 경영이든 금융 투자든 혹은 인생이든 지금부터 더 나은 미래, 더 큰 성공을 만드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나타난다. 이미 정해진 미래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번 강의, 이번 강의에서 비판적 사고에서 특별히 투자 통찰과 관련해서 제가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특히 이건 숫자잖아요. 숫자와 관련해서도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쭉 드렸고요. 다음번 강의 때에는 제가 미래학을 배웠을 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그리고 여러분이 제 책을 읽으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시스템 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맵을 통해서 통찰력을 기르는 그런 어떤 그 방식 그리고 퓨처스 타임라인 맵이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통찰력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오늘까지 강의로 종료를 하고 다음번 통찰력 강의 때는 또 다른 스킬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도 여러분 해보실 줄 알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시스템 사고는 이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또 여러분 그 시나리오 사고는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어렵지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찰력 강의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